제주와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태풍급 강풍도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람선 침몰 현장으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서 60대 한국인 남성 실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대형 크레인 이동이 늦어지면서 인양은 일요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서훈 논란이 일었던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데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전광훈 목사가 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권에 이어 종교단체도 전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비례대표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 속에 각종 직능단체들이 정당들과의 부적절한 공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이들의 민낯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이 태풍급의 비바람이 지금 제주와 남부 해안 쪽에 몰려와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와 또 초속 30m의 강풍이 동반된 폭풍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매우 이례적 현상입니다. 이 폭풍우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폭풍우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제주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 나종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나 기자, 지금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제주에 예보돼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여행객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현재 항공편 배편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하늘길에 차지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여객기 2편이 결항됐고 90여 편의 여객기가 지연 운항됐는데요. 또 제주와 완도로 가는 여객선의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더욱이 밤사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또 예상되면서 내일 아침에도 더 많은 여객기와 여객기와 배편의 운항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는 오후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비는 오락가락하면서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밤 8시 기준으로 한라산 삼각봉에는 68mm, 남원읍 신내리 49mm, 성산읍 36mm 등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이 가운데 자리 잡은 제주는 지형상의 요인으로 인해서 산지와 남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남동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부터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이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는 최대 20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제주 남동부 지역에는 지난달 17일 집중호우 때도 농작물 침수와 주택 침수가 발생했던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 전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최대 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징검다리 연휴 제주를 찾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수만 명의 관광객들의 내일 일정에도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의 나종훈 기자였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분석으로는 현재 강력한 비구름은 방금 본 제주보다는 남해안 쪽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비구름이 발달해 있다는 전남 남해안 상황 보겠습니다. 여수 연결하겠습니다. 양찬희 기자, 현재 전남 남해안 쪽 비와 바람의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가 걱정되는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여수 앞바다에서는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항구에 정박된 배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고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바다의 물결도 최대 5m로 높게 일고 있어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밤 8시 기준으로 여수 간여함에 순간 초속 15.8m의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서남해안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호우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와 신안, 완도 등 전남 7개 군에는 호우경보가, 광주를 비롯해 여수와 목포 등 전남 11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녁 8시 반 기준 강우량은 신안 하태도가 126mm를 최고로 진도군 서거차도 94.5, 흑산도 72.8mm 등입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50에서 150mm가, 그 밖의 지역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바람이 이어지면서 현재 서해안 2개 항로 선박 4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내일 아침에도 뱃길이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과 진도 등 해안 지역과 태양광 시설이 많은 농촌 주택 등은 시설물 피해에 주의하고 급경사지가 있는 내륙 지역은 산사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양창희 기자였습니다. 방금 전에 부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번엔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신건 기자. 네, 과거 부산은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적도 있었고 또 산비탈도 많아서 긴장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호우주의보 내려졌고 예상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집중호우 고비다 이런데 현재 부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기상청 예보를 보면 부산은 내일 새벽이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오전 7시까지 4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부산은 30분 전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빗발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됨에 따라 부산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형상 산비탈이 많아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 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해안가 저지대를 비롯해 상습 침수 구역도 많은 비에 늘 피해가 이어졌던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일 개장 이후 징검다리 연휴를 맞은 부산 지역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에 나섰습니다. 부산 앞바다에도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만큼 부산항에는 선박 200척이 피항했습니다. 부산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침수와 산사태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신건 기자였습니다. 네, 제주와 여수, 부산 상황 봤는데요. 문제는 이 시간 이후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입니다. 태풍과 맞먹는 초속 30m의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시간에 따라서 지역별로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대별, 지역별로 예상되는 비바람 상황은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남서쪽 해상에서 붉게 보이는 비구름이 밀려옵니다. 1시간에 30mm 안팎의 폭우를 동반한 구름으로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에 100mm 안팎의 비를 뿌렸습니다. 저기압이 동반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빠르게 유입돼 앞으로는 경남 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는 동해안 지역이 최대 고비입니다. 저기압의 중심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불게 되는 동풍의 지형적 효과로 폭우와 강풍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에선 산사태 발생도 우려됩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최고 200 이상,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초여름부터 찾아온 온대성 저기압. 아직 공기 중에 수증기가 한여름만큼 많지 않은데도 태풍급 비바람을 몰고 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저기압은 벽도 부근에서 만들어진 태풍만큼 강하진 않지만 멀리 중국 내륙에서 이미 발달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선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바람으로 침수나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 피해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소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T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역의 현지 주민들도 그렇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전국 곳곳으로 여행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폭풍우와 또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황별 대비법, 상식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유민 기자입니다. 태풍급의 강한 비바람은 오늘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밤새 영남 해안과 서해안에,
내일 새벽부터는 동해안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이 불 때는 일단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하고 차량을 몰고 있다면 최대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건물 안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꼭 닫고 외부 간판이나 부착물이 흔들리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강풍에 대비해 비닐하우스 안에 버팀 기둥을 설치하고 나무에 받침대를 세워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이나 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은 갑자기 내린 비로 하천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졌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로프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하신 다음 119나 다른 도움을 요청하실 분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주민들에게는 높은 파도가 가장 위험한데 바닷물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만조 시간대를 알아둬야 합니다. 제주와 남해안의 만조 시각은 내일 새벽 0시쯤, 서해안은 새벽 5시 전후여서 이때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포구의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두고 해안 지역에 설치한 배수문과 배수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차량을 가급적 높은 곳으로 옮겨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루 새 시신 4구가 더 수습됐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10명입니다. 부다페스트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추가로 수습된 시신의 신원 확인됐습니까? 네, 이곳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30분쯤 시신 한 구가 더 발견됐는데요. 조금 전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시신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진 서버드 사그 다리에서 헝가리 측이 야간 수색을 벌이던 중에 발견됐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됐는데요. 지금까지 유람선 침몰 사고의 한국인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고 더 찾아야 할 실종자는 이제 10명이 남았습니다. 네, 사흘 새 수습된 시신이 9구입니다. 초반과는 달리 빠르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현지에서는 사고가 난 뒤 시간이 꽤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신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 주변에서 시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양 준비 작업 중에 선체 일부가 흔들리면서 선체에 끼어있던 시신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신속 대응팀과 헝가리 측은 그동안 진행해오던 수상 수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수색 방법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시신이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쪽으로 내려가며 수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침 일찍 구조대원들이 사고 지점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먼저 내려간 뒤 그곳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된 장소 4곳을 중심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수색 방법을 바꿨습니다. 시신 발견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집중해 수색을 하겠다는 건데요. 주말에는 독일에서 민간 수색대원들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주변 국가와의 수색 공조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다페스트 현장에서 강병수 기자였습니다. 선체 인양은 일요일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뉴브강의 수위가 높아서 대형 크레인이 사고 지점까지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 200톤까지 들어올릴 수 있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핵심 장비입니다. 침몰 현장을 불과 5km가량 남겨놓고 멈춰서 있습니다. 다뉴브강의 수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아 부다페스트 시내의 다리들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침몰 지점 바로 위쪽 머르기트 다리를 통과하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Margit hídnak az éve, a híd szerkezetnek a kialakítása. Hát középen egy rövid, keskeny részen elég magas lenne, de az a keskeny rész nagyon kevés. Tehát nagyon nehéz úgy behajózni a Margit hídba, hogy egyenesen át tudjon menni a hajó. 수위가 4.2m 아래로 내려가야 머르기트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아다모 선장의 얘긴데 헝가리 수자원 관리청의 수위 전망을 보면 10일은 돼야 통과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은 크레인이 오는 일요일쯤 침몰 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레인이 일요일 날 들어오게 되면 크레인이 도착했을 때
크레인과 선박과 또 연결하는 시간, 들어올린 시간 뭐 한 4시간 정도 잡으면은 한 일요일 오후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헝가리 측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대응팀은 수위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크레인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레인을 쓰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시신을 수습할 계획이 있다는 건데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크레인을 기다리며 인양 준비 작업을 분주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응팀은 이 과정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인양이 시작되면 시신의 유실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선체를 보존하며 인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허블레아니호는 다뉴브강의 머르기트 다리 남단 10m 지점에 있습니다. 추돌 직후 그대로 가라앉은 선체는 비교적 온전한 형태지만 가운데 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인양 준비를 위해 지금은 선체 가운데를 포함해 여기저기 파손된 곳과 깨진 큰 유리창을 막대와 체인으로 막고 그물망을 치는 작업이 먼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신 유실을 방지하고 인양 순간의 충격으로 배가 크게 파손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선체가 왼편으로 기울어진 데다 만든 지 70년이나 된 노후 선박인 만큼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블레아니호의 무게는 50톤, 그러나 배 안에 찬 물까지 합치면 100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선체 2개 지점에 쇠줄을 걸어 끌어올리려던 헝가리 측은 설치 지점을 3개로 늘려 각각 쇠줄 5개씩 모두 15개를 걸기로 했습니다. 힘이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게 되면 선체 파손과 함께 배 안 실종자에게도 충격이 가해질 우려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 군데 하는 이유는 좀 더 배의 균형을 잘 잡고 또 들어 올렸을 때 혹시 이렇게 균형이 잘 안 잡히면은 또 뭐 이렇게 갑판이라고 해야 되나, 갑판 위에 있던 또 시신들이 또 혹시 있으면은 유실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의 무게와 압력을 줄이려 작은 유리창들을 깨는 것도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시신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가 배 주변에서 발견될 가능성에 경비정과 수색 인력도 배치됩니다. 일단 선체가 인양돼 바지선으로 옮겨지면 배 안의 실종자 수색은 한국 측이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오늘은 제64회 현충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서 추념사를 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보수와 진보 이런 이분법으로 사회를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습니다.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함께 어울려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진영 간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 중 숨진 고 최종근 하사를 언급하며 당초 추념사에 없던 위로의 박수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최종근 하사의 유족들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남편의 유해를 아직도 수습 못한 90 넘은 아내의 편지를 배우 김혜수 씨가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유해가 발굴되어 국립묘지에 함께 묻히고 싶은 것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19 군사 합의 이후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67구를 발굴했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단 한 번의 언급에도 화제에 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 영화 밀정에도 등장했었죠. 의열단장이자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냈고 당시 백범 김구 선생보다 현상금이 높았다고 알려진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표적 무장 독립운동가입니다. 대통령의 언급 먼저 들어보실까요?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네,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을 높이 평가한 대통령의 이 발언에 한국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월북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에게 훈장을 주자는 거냐, 훈장 수여 드라마의 종지부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올 초부터 뜨거웠던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 논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독립과 서훈, 그리고 이념의 논쟁이 얽혀 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광복군에서 우리 국군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합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 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광복군 부사령관,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약산 김원봉. 임시정부 합류 전엔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무장 독립운동가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천백만 자기의 동포를 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하지만 김원봉은 해방 후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에 갔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 초기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을 맡았고 1958년 숙청됐습니다. 바로 이 월북 후 행적 때문에 김원봉은 보훈처의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2005년 김원봉의 동생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며 서훈 논란이 불거졌고 2015년 김원봉이 등장하는 영화 암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올 초엔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에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훈장 수여 드라마의 종지부라고 반발 중입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는 서훈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론 김원봉을 서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사학계에선 서훈과 별개로 1945년 8월 광복을 기준으로 독립운동 행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가 해임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김 대사에게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인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감사에서 비위 정황을 포착해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김 대사는 소청 심사 청구와 함께 해임 무효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음주운전과 뺑소니, 시속 100km가 넘는 난폭 운전까지 30대 중국인 운전자였는데 한 택시기사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온 승용차가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속도를 내더니 편의점 앞에 서 있던 행인 2명을 순식간에 치고 달아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승용차를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추격에 나섰습니다. 정지하라는 최 씨의 말을 무시하고 뺑소니 승용차는 시속 130km 넘게 정지 신호까지 무시하며 질주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아찔하게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합니다. 퍽 가는 소리가 나길래 쳐다보니까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제가 뒤따라가면서 쌍라이트를 켜고 크락션을 치고 했는데도 서질 않더라고요. 15분 동안의 도심 추격전은 승용차 운전자인 중국인 33살 A씨가 사고 현장에서 12km 떨어진 자신의 집에 도착해 스스로 차에서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최 씨는 A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막아섰고 그 사이 경찰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56%, 만취 상태였습니다.
본인 차량은 아니고요. 동거하시는 분 차량입니다. 아직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추격전 끝에 A씨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는 친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A씨가 치고 달아난 행인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이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가린 탓에 얼굴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4시간 반 동안의 조사를 마친 고유정이 경찰 진술 녹화실을 걸어 나옵니다. 검정색 티셔츠와 운동복을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유치장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자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가려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 혹시 경찰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 시인하시나요? 신상공개위원회가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고 씨는 얼굴 공개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전 남편을 살해한 범행 동기 역시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서 전 남편의 시신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을 고 씨가 여러 차례 버리는 장면을 포착했지만 계속된 해상 수색 작업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완도항과 경기도 김포 등에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이루어진 펜션의 업주가 반발하면서 현장 검증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고 씨와 참고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과거에 문 대통령이 간첩으로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는 전국적으로 교회 6만 5천 개 정도가 소속돼 있습니다. 전 목사의 이 성명에 대해서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비판과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천효정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되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다.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명의로 낸 시국선언문 일부입니다. 전 회장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고도 했습니다.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여야 사당은 내란 선동적 발언이자 망언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전 회장은 이전에도 편향된 정치 발언으로 여러 차례 입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기총을 찾은 자리에선 황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저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집회에선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이 간첩으로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이딴 문제 발언에 한기총 내부에서도 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발언 자체들이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은 비하적인 어떤 그런 표현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등 다른 단체들도 전 회장의 발언이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방금 한 종교단체 대표의 노골적인 정치적 주장의 문제점을 보셨지만 지금 각종 직능단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국회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의사협회, 택시업계 등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직접 배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표를 몰아주겠다, 당원도 몰아주겠다, 그러니 비례대표 의석을 달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직능단체의 이해관계를 직접 대변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과 조직이 없는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같은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자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형원, 강나루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는 민주당 현장 간담회. 회원 수 40만 명인 외식업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중앙회장이 황당한 얘기를 꺼냅니다. 내년 비례대표는 당연히 우리 이해찬 충남 출신 대표님께서 한 자리를 주셔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당원 20만 명을 모아줬다고 말합니다. 5대 일간지에 1억을 들여서 우리는 지지 성명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당에 대해서 결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 뒤 이해찬 대표가 선을 그었지만 매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당은 뒷거래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비례대표는 이런 식의 매각매직의 대상으로. 하지만 공방 당일 열린 외식업 중앙회 총회. 언제 그랬냐는 듯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최갈 창균 회장님도 그 상을 받아야 될 정도로 종분서주 열심히 뛰고 있다. 외식업 중앙회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한미용사회 경기지회.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33개 지부에서 수십 명씩 한국당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봤는데 힘을 높여야 된다고 그래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나보다는 한 거죠. 결국 지회장은 상위 순번으로 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비례를 나가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제가 비례를 맺겠어요. 20대 국회 비례대표 중 직능단체 출신은 11명.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직능단체 출신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국회 입성을 노리는 건 외식업 중앙회뿐만이 아닙니다. 회원수 13만 명의 의사협회, 내년 총선을 위해 의사 후보를 발굴하겠다며 최근 총선 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단체나 협회 출신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카풀 사태. 택시업계 주장대로 출퇴근 시간 제한으로 합의됐는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1년 전 이미 발의돼 있었습니다. 발의자는 택시노조 위원장 출신 비례대표 한국당 문진국 의원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카풀 서비스를 되게 기다리고 환영을 했지만 모 의원실에서 직접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조직화되지 않은 목소리는 힘이 없다. 경제력과 조직력을 갖춘 거대 직능단체들이 비례대표를 이른바 싹쓸이한다면 청년과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창구는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발언권이 약한 그런 약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좀 대변될 수 있도록 결국 당 지도부와 직능단체 사이의 밀실공천, 비례대표 거래를 끊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일부 직능단체에게 그냥 당대표나 지도부가 공천을 그냥 주는 형식, 비민주적인 공천이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투표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역대 최장인 45일을 넘기게 됐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지난 40년간 추경안 처리 과정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가장 오래 걸린 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이었습니다. 107일, 추경안이 석 달 넘게 국회에 머물렀던 겁니다. 일단 45일이 최장 계류 기간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추경안 처리까지 107일이 걸렸던 2000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과 각종 비리 의혹을 내세워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만나서 국회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고 추경안 처리도 가능했습니다. 이 재해와 관련된 추경도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산불과 지진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2002년 태풍 루사부터 2015년 메르스와 가뭄까지 4차례 평균 14.5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엔 광우병 논란 등으로 추경안은 91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모두 3차례 20일, 19일, 39일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3년 연속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은 모두 40일을 넘겼습니다. 팩트체크 K 신선민입니다. 최근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 파문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번엔 경찰 간부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가 그대로 표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해외 연수는 승진한 예비 경찰서장들의 연수였습니다. 6박 8일 이탈리아 해외 연수에 가서 작성한 이탈리아 교통정책 보고서의 표절 의혹,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경으로 승진한 경찰 간부 10여 명이 포함된 공무원 20여 명은 경찰대 치안정책 과정의 하나로 지난해 6박 8일 동안 이탈리아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인솔자는 경찰대학장. 그런데 이들이 낸 해외 연수 보고서 주요 내용이 기존 보고서들을 짜깁기하고 베낀 의혹이 짙다고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했습니다. 표절일 수가 없을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피하고 그런 여건도 아니고. 이탈리아 교통정책을 분석한 부분, 2008년에 나온 경기도청 교통국 보고서와 문구는 물론 밑줄 그은 부분까지 똑같습니다. 정책 분석 부분만 아니라 결론에 해당하는 시사점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논란이 되자 경찰대학 측은 이 보고서를 경찰이 아니라 연수를 함께 다녀온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가 대표 집필자로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통 관련 기관을 방문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 안에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계를 좀 느꼈어요. 하지만 경찰이 작성한 연수 보고서 역시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직전에 같은 과정을 수료한 경찰 간부들의 이탈리아 연수 보고서입니다. 1년 전에 선배 경찰들이 낸 이탈리아 해외 연수 보고서와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같은 표절 의혹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용 전부를 사실 가져왔다라는 거는 좀 아무래도 좀 경찰대라는 어떤 준법을 지켜야 될 특성상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경찰대 치안정책 과정에서 해외 연수로 쓴 돈은 8,800만 원가량, 1인당 240만 원 꼴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 협상팀의 처형설 보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즉각적으로 비난하려 한다고 김 위원장을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는 적절한 시기에 만나고 싶다면서 북미 모두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 즈음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협상팀의 처형설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처형설이 거론된 한 명은 처형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They like to blame Kim Jong-un immediately, but they said he was killed, and he wasn't. He was at the theater the other night. 노역형 보도가 나왔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공연을 관람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Chairman Kim would like to make a deal, and I'd like to make a deal with him.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at the appropriate time. 오랫동안 중대한 시험, 핵실험도 없었다며 북미 대화의 성과를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싱가포르 북미 회담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셈법을 바꾸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뒤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1년 새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설문조사도 관심을 끕니다. CNN 방송의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여기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13%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멈춘 것이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진 듯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대기 유해물질 측정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 고장이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1년 내내 가동이 멈춘 곳도 있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성 물질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깔때기 모양의 포집기가 모은 공기를 아래층으로 보내면 측정기가 유해 물질을 분리해 매시간 자료를 저장해뒀다 한 달 평균 값을 냅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내내 측정을 못하다가 지난달이 돼서야 재개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게 섬세한 장비라서 장비 점검을 하거나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걸리는 기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연산동 측정망은 1년 내내 가동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34개 측정망의 운용 현황을 살펴봤더니 한 달에 평균 4.8곳이 의미 있는 측정값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기기 고장이나 점검 탓입니다. 측정소 이전이나 도색 공사로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설비를 자동화하면서 장비 고장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100% 다 외국산입니다. 부품은 수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중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까지 보내서 수리를 하고 오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정망의 운용 결과는 각종 환경 정책의 기초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선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에 축적되는 물질은 연평균 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달 30일이 전부 다 자료가 없으면 사실 상당한 주요 기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연평균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유해물질 측정망을 42개로 늘리고 전부 자동화할 계획이지만 빈번한 장비 고장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맥주에 이어 담배의 세금도 조절될까요? 미국에서 인기를 끌던 신종 전자담배가 출시됐는데 세금이 기존 담배의 절반 수준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소희 기자입니다. 편의점 계산대 한가운데를 신종 수입 전자담배 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출시 2년 만에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달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품절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피울 때 사용하는 액상형 카트리지 가격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4,500원이어서 소비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일반 담배엔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3,300원 정도 붙습니다. 그런데 줄은 1,769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카트리지에 용액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용액의 니코틴 농도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존 담배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 담배와 달리 볼 또 그게 있는지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요. 별도로 분리해서 또 과세하는 방안이 그렇게 도입할 수 있는지. 실제로 관련형 전자담배도 2년 전 출시됐을 때 낮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별도 항목을 만들어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수입업체는 일단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결정이 빠르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저희는 내겠다, 법규에 따르겠다라는 게. 정부는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